일주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은 이미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KTX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회사에서 준비해준 의전 차량도 마다하고 곧장 택시에 몸을 실었다. 기사님께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한정식 집인 대복관으로 가달라고 외쳤다. 오늘은 시누이 구지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구씨 가문의 귀한 손주인 유준이의 100일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시어머니 조옥분 여사는 보름 전부터 나에게 엄명을 내렸다. 하늘에서 칼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오늘만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나는 중요한 거래처와의 회의를 이틀이나 앞당겼고 거의 72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몰아치듯 업무를 처리했다. 기사님, 조금만 빨리 부탁드려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수들을 보며 나는 딸 서연이에게 줄 회전목마 음악 상자를 떠올렸다. 3살 배기 서연이는 한창 엄마를 찾을 나이였다. 매일 밤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아이는 몽글몽글한 목소리로 엄마, 언제 와요? 라며 나를 애타게 찾곤 했다. 택시가 대복관 앞에 멈춰 섰다. 입구에 세워진 거대한 화환들과 바람에 휘날리는 오색, 망국기들이 오늘 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연회장 안으로 발을 들였다. 연회장 안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좋기 50명은 넘어 보이는 하객들이 서너 개의 큰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갈비찜 냄새와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축하 소리가 뒤섞여 감돌았다. 내 시선은 단번에 상석인 메인 테이블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조옥분 여사에게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맞춤 제작한 듯한 짙은 붉은색 한복을 차려입고 비단 포대기에 쌓인 귀한 손주를 품에 안은 채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 친척들에게 둘러싸인 그녀의 모습은 마치 승전보를 울리고 돌아온 데뷔마마와도 같았다. 나는 서둘러 걸음을 옮겨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저 왔어요. 조옥분 여사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로지 품 안의 손주에게만 쏠려 있었다. 옆에 있던 친척 한 명이 분위기를 띄우며 거들었다. 아이고, 미란이 왔네. 어서 와서 앉아. 하지만 나는 메인 테이블을 한 바퀴 둘러보고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그 넓은 테이블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었다. 심지어 서연이를 위한 유아용 의자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시누이 구지에는 몸매가 드러나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서빙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다가 나를 발견하자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인사를 대신했다. 서연이는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기 뒤쪽 테이블에 있을 거야. 사돈댁 친척분이 돌봐주고 계셔. 지혜가 가리킨 곳은 연회장 가장 구석진 자리, 주방 입구와 가까운 쪽이었다. 내 마음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집안의 경사라는 잔칫날에 큰 며느리인 나는 상석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 내 딸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캐리어를 끌고 인파를 헤쳐나갔다. 구석 테이블에서 멀리 친척벌되는 아주머니 품에 안겨있는 서연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조그만 손에 마른 빵 조각을 쥐고는 주변의 소란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서연아, 엄마 왔어. 내가 다가가 아이를 받아 앉아 서연이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다.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입술을 실룩거리더니 내 품으로 파고들며 목을 꽉 껴안았다. 엄마, 엄마, 왜 이제 왔어? 아이의 부드럽고 말랑한 몸을 안고 익숙한 살냄새를 맡으니 일주일간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물었다. 서연아,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응, 근데 할머니가 서연이는 앞에 앉으면 안 된대. 시끄럽다고. 아이의 웅얼거림에 심장이 바늘로 찔린 듯 아릿했다. 잔치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자, 이제 오늘 잔치의 가장 중요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당연히 케이크를 자르거나 손주를 소개하는 순서일 줄 알았다. 그런데 시어머니 조옥분 여사가 손주를 품에 안고 시누이 지혜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의 손에는 놀랍게도 윙윙 소리를 내는 전동 이발기가 들려 있었다. 내빈 여러분, 그리고
일가 친척 여러분, 조옥분 여사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득이양양하게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오늘은 우리 구씨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손주, 유준이의 100일입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귀한 집안인데 이런 보물 같은 손주를 얻은 건 조상님의 덕이지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오래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집안의 손이 누이가 남동생에게 운을 나눠주어 우리 손주가 앞날이 창창하고 무병장수하도록 기원하는 것이지요. 머릿속이 윙윙거리며 하얘졌다. 운을 나눠주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조옥분 여사의 시선은 정확히 구석에 있는 아니, 내 품에 안긴 서연이를 향해 꽂혔다. 그녀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을 띈 채 나를 향해 손짓했다. 미란아, 어서 서연이 데리고 올라와라. 나는 서연이를 아는 채 얼어붙었다. 온몸에 혈액이 응고되는 기분이었다. 무대 위에서 차갑게 빛나는 이발기를 보는 순간 황당하고도 무시무시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주변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누군가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즐겁게, 그리고 몇몇 노인들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안 오고 뭐하니? 조옥분 여사가 내가 움직이지 않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다. 그러자 덩치 큰 친척 2명이 다가와 내 양옆을 붙잡았다. 미란아, 얼른 올라가. 좋은 날 시간 지체하지 말고. 나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무대 위로 올려졌다. 서연이는 내 품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내 옷자락을 꽉 쥐고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어머니 대체 뭘 하시려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조옥분 여사는 내 말을 무시한 채 손주를 지혜에게 넘겨주고는 거칠게 내 품에서 서연이를 낚아챘다. 서연이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뭘 울어? 남동생한테 복을 좀 나눠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조옥분 여사가 호통을 치며 한 손으로 서연이의 머리를 꽉 눌렀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윙윙 소리를 내는 이발기를 들어 올렸다. 안 돼요. 나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아이를 되찾으려 했다. 어머니, 서연이는 여자예요. 어떻게 애머리를 삭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고작 3살이라고요. 비켜. 육중한 손바닥이 내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귀에서는 이명이 들리고 뺨은 타는 듯이 아파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나를 때린 사람은 시아버지 구건국이었다. 그는 내 앞에 우뚝 서서 마치 성가신 물건을 보듯 차갑고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조카의 경사스러운 날에 이게 무슨 행패냐. 이건 다 너희 잘되라고 하는 일이다. 남편 구현우는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달려와 나를 부축하기는커녕 내 팔을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한미란, 너 미쳤어? 아버지가 손까지 대셨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려? 그냥 머리 좀 깎는 것뿐이잖아. 머리카락이야. 다시 자라겠지. 그 순간 내 심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무대 위에서는 서연이의 비명이 연회장을 찢어 발기고 있었다. 조옥분 여사는 울부짖는 아이를 누른 채 그 부드러운 머리카락 위로 이발기를 가차없이 밀어버렸다. 검은 머리카락 뭉텅이들이 끊어진 나비 날개처럼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서연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자지러지며 엄마, 엄마 살려줘 라고 울부짖었다. 나는 그 굴욕적인 광경을, 그리고 동정하거나 방관하거나 구경거리로 여기는 하객들의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내 남편이라는 사람, 시부모라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해졌다. 나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무대 위에 서 있는 인간들의 추악한 얼굴을 골수까지 새기듯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단 한 가지 행동을 했다. 주머니 속에서 몰래 휴대폰을 꺼내 몸으로 가린 채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어서 각도를 조절해 동영상 촬영 버튼까지 눌렀다. 렌즈는 무대 위의 그 끔찍한 현장과 하객들 사이에서 위험을 떨고 있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정면으로 향했다. 이 지독한 소동극은 이제 끝을 맺어야 했다. 잔치는 기괴한 분위기 속에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다. 서연이의 머리는 마치 쥐파먹은 사과처럼 삐뚤빼뚤하게 깎여 있었고 두피 곳곳에는 이발기에 긁힌 붉은 상처가 선명했다.
아이는 내 품에서 울다 지쳐 잠이 들었지만 작은 몸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긴 속눈썹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나는 부서진 보물을 안 듯 아이를 소중히 품에 안고 말없이 구현우의 뒤를 따라 집으로 향했다. 차 안의 공기는 물을 머금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구현우는 룸미러로 나를 힐끗 보더니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말투에는 비난이 가득했다. 미란아, 오늘 내 태도는 정말 너무했어. 우리 아버지가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면서 그 수백 명 앞에서 망신을 주면 어떡해? 머리 좀 깎는 게 대수라고 그래. 적당히 좀 하지.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을 바라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말 안 들어. 벙어리 됐어. 구현우는 내가 반응이 없자 목소리를 높였다. 집에 가면 당장 부모님께 사과해. 그럼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앞으로는 좀, 철 좀 들어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고여있는 죽은 물처럼 고요했다.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낮게 물었다. 현우 씨, 당신은 정말 오늘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는 내 시선이 거북한지 눈을 피하며 억지를 부렸다. 당연한 거 아냐? 어머니도 다 유준이 잘 되라고 복비는 의미로 그러신 건데. 네가 그렇게 유난을 떠니까 우리 아버지도 참다 못해 손이 나가신 거잖아.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 너무 터져 나와 눈물이 맺힐 지경이었다. 그랬다. 이 집안에서 나는 언제나 틀린 사람이었다. 딸을 낳은 것도 죄였고 눈치가 없는 것도 죄였으며 내 딸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것은 더 큰 죄였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시어머니 조옥분, 시아버지 구건국, 그리고 시누이 지혜까지 모두 모여 앉아 마치 재판이라도 여는 듯한 기세였다. 조옥분 여사는 그놈의 금손주를 품에 안고 소파 상석에 앉아 안색을 굳히고 있었고 구건국은 탁자를 손가락으로 딱딱 두드리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지혜는 팔짱을 낀 채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왔느냐. 구건국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잘못을 알겠어. 나는 서연이를 아는 채 거실 중앙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란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지혜가 가시 돋친 목소리로 거들었다. 우리 엄마가 오늘 좋은 마음으로 네 딸한테 복 좀 나눠주겠다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잔칫집에서 그 난리를 쳐서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켜. 너 대체 무슨 속셈이야? 나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내 딸의 복을 왜 그 집 아들놈에게서 빌려와야 한단 말인가? 내 딸이 왜 그 집 아들의 발판이 되어야 하는가? 미란아, 말 안 하니? 조옥분 여사가 짜증스럽게 말을 이었다. 오늘 유준이 100일이라 참아주는 거니까 가서 내 시아버지한테 차 한 잔 올리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럼 이번 일은 덮어주마. 앞으로는 이 집에서 네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똑똑히 구분하고 살란 말이다. 나는 품 안에서 불안하게 잠든 딸을 내려다보았다. 삭발당한 아이의 조그만 머리가 내 가슴팍을 비비며 안식처를 찾고 있었다. 그 순간 서러움과 함께 거대한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폭발하듯 치밀어 올랐다.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아야 한다는 성녀 같은 인내심 따위 이제 다 집어치우기로 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눈빛에는 더 이상 양보나 두려움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단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조옥분 여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내뱉었다. 이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가족들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을 보듯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나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사과를 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서연이 머리카락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나는 말을 멈추고 거실에 모인 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은 뒤 당혹감에 휩싸인 구현우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이 집안 주인을 바꾸는 수밖에요. 뭐? 네가 지금 뭐라고 했어? 조옥분 여사가 가장 먼저 반응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삿대질을 하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알도 못 낳는
씨암탉 같은 년이 어디서 감히 협의를 해. 네가 미쳤구나. 시아버지 구건국 역시 탁자를 콱 내려치며 무법천지로구나라고 호통을 쳤다. 당황한 구연우가 달려와 내 팔을 붙잡았다. 미란아, 너 미쳤어. 어서 어머니께 사과 안 해?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응시했다. 나는 오늘에서야 깨달았다. 내가 시집 온 곳은 한 남자의 품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는 지독한 종족의 소굴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는 그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이용되는 도구였고 내 딸은 귀한 손주의 들러리조차 되지 못하는 부속물일 뿐이었다. 나는 서연이를 품에 안은 채 문가로 뒷걸음질 쳤다. 똑똑히 들으세요. 오늘부터 이 집은 내 방식대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끝내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직접 선택하세요. 말을 마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뒤편에서 조옥분 여사의 악에 바친 욕설과 구건국의 포효, 그리고 나를 쫓아오는 구연우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한미란, 너 거기 안 서? 가기만 해봐. 나는 그 비겁한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뺨에 닿는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오히려 정신은 더 맑아졌다. 나는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 시내에서 가장 좋은 호텔로 향했다. 안전하고 조용한 곳에서 다음 행보를 결정해야 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잠든 서연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의 깎여나간 머리와 눈물 자국을 보니 가슴이 다시 한번 미어졌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이런 수모를 겪게 했네. 하지만 엄마가 약속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나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구연우와 시댁 식구들로부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그들을 모두 차단했다. 그리고 메신저를 열어 상단에 고정된 2명의 이름을 찾았다.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자 이제는 이 바닥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는 계지윤과 100만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 로이였다. 당장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분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에게는 철저한 계획과 증거가 필요했다. 그때 내 시선이 구석에 둔 캐리어에 닿았다. 짐 속에는 내가 1년 전 몰래 사두었던 부엉이 모양의 홈캠이 들어 있었다. 원래는 새로 온 가사 도우미를 확인하려 설치했던 것인데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었기에 24시간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었다. 출장 가기 전 현우가 아이를 잘 돌보는지 걱정되어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옮겨두었던 것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노트북을 켜고 클라우드에 접속하자 오늘 오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내가 짐을 끌고 들어오는 장면, 서연이가 내 품에 안겨오는 모습, 그리고 거실에서 벌어진 그 황당한 가족 회의까지. 조옥분의 표독스러운 얼굴, 지혜의 비아냥, 구건국의 위압적인 폭행, 그리고 구연우의 비겁한 방관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이 영상과 잔칫날 녹음한 파일을 여러 곳에 백업해 두었다. 준비를 마친 나는 구연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현우 씨, 부모님께 전해. 이제 곧 뉴스메인에 뜰 준비하시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아끼는 그놈의 체면, 내가 조각조각 찢어줄 테니까.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창밖의 도시 불빛을 보며 전례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사랑인 줄 알고 들어온 집안이 겉만 번지를 르한 봉건적인 소굴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지만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나는 이제 가장 잔인한 전사가 될 준비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서연이는 자신의 머리를 만져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내 머리카락 어디 갔어? 예쁜 핀 꽂아야 하는데. 나는 아이를 달래 아침 식사를 먹인 뒤 곧장 지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윤은 내 목소리만 듣고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미란아, 무슨 일이야? 서연이 데리고 호텔이라니. 나는 로이까지 불러 호텔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후 호텔 문이 열리고 2사람이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이성적인 지윤과 화려한 옷차림의 열정적인 로이는 서연이의 상태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말없이 노트북을 열어 어제 거실의 상황과 잔칫날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윙윙거리는 이발기 소리와 서연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영상을 본 로이는 온몸을 떨며 분노했다. 이게 21세기에 사람이 할 짓이야? 이 쓰레기들. 내가 가만 안 둬. 반면 지우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미란아, 잘했어. 증거 확보가 완벽해.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사과와 배상을 원해. 아니면 다시는 재기 불가능하게 묻어버리고 싶어? 나는 잠든 서연이를 보며 대답했다. 완전히 무너뜨려줘.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병원부터 가자. 내 뺨에 남은 상처와 서연이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상해 진단서가 첫 번째 무기가 될 거야.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서와 경미한 뇌진탕 소견을 받아든 내 손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 없었다. 호텔로 돌아오자 지훈이 3단계 작전을 발표했다. 첫째, 법적 위협. 국원국의 직장으로 가장 강력한 내용 증명을 보낸다. 48시간 안에 직접 와서 사죄하게 해. 둘째, 여론전. 로이가 가진 채널을 이용해 익명으로 사건을 터뜨려 반응을 본다. 셋째, 총공격. 그들이 끝까지 발뺌하면 정식 고소와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그리고 실명 공개까지 한꺼번에 터뜨린다. 지우는 단호한 눈빛으로 덧붙였다. 기억해. 이번엔 화해나 조정을 위한 게 아니야. 완벽한 청산이지. 한 번의 숨통을 끊어놓는 거야. 냉철한 지훈과 뜨거운 로이. 두 친구가 내 곁에 있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결의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시작하자. 구씨 가문을 향한 처절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개지훈의 업무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그날 오후 세련되게 인쇄되고 서슬퍼런 문구로 가득한 내용 증명이 내 앞에 놓였다. 수신이는 시아버지 국원국과 그가 근무하는 시청 도시개발국이었다. 지우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동원해 그들이 백일잔치에서 저지른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했음을 상세히 적시했다. 우선 시아버지 국원국이 휘두른 손찌검은 병원 진단서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폭행죄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상해죄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어머니 조옥분과 시누이 구지혜가 3살배기 서연이의 머리를 강제로 깎고 오늘 빌려준다는 미신을 내세운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잔칫날의 녹취록과 거실 홈캠 영상 캡처본을 증거로 첨부하며 48시간 이내에 전 가족이 직접 찾아와 서면 및 구두로 사과하고 정신적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이를 무시하거나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일 경우 즉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사회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어때? 이 정도면 충분히 위협적이지? 지훈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차갑게 웃었다. 나는 국원국의 그 빳빳하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할 모습을 상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소도시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법의 논리로 눌러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용 증명은 당일 오후 4시 국원국의 사무실 접수처에 정확히 배달되었다. 도시개발국 국장 국원국 앞이라고 선명하게 적힌 법무법인의 봉투는 순식간에 시청 내의 가십거리가 되었고 이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체면의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기다림의 시간은 초조했지만 구간의 사람들은 예상보다 빨리 반응했다. 당일 저녁 7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스피커폰을 켜자 국원국의 억눌린 분노가 터져나왔다. 한미란, 너 정말 간이 부었구나. 감히 변호사까지 사서 나를 협박해. 나는 대꾸하지 않고 차갑게 듣기만 했다. 내 바닥에서 법 따지는 게 통할 것 같아. 당장 돌아와서 이 사태 수습해. 안 그러면 정말 재미없을 줄 알아. 그는 욕설을 내뱉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로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분개했지만 지우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좋은 징조야. 그가 겁을 먹었다는 뜻이거든. 지우는 그가 여전히 자신의 권력에 취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며 이제 로이가 메인 요리를 내놓을 차례라고 말했다. 로이는 노트북 앞에 앉아 숙련된 솜씨로 여론전을 준비했다. 우리는 구간의 식구들의 약점을 공략하기로 했다. 시아버지는 사회적 지위, 시어머니는 이웃들의 시선, 그리고 시누이 구지에는 그녀가 운영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한식당 구간의 식당의 평판이었다. 특히 지혜는 SNS에 행복한 육아와 가정적인 모습을 과시하며 사업을 키워온 인물이었기에 그녀의 이기적인 실체를 폭로하는 것은 가문의 내부를 무너뜨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로이는 지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가본 가장 기괴한 100일 잔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손님으로 위장한 로이는 호화로운 잔치집에서 벌어진 삭발 의식과 큰며느리에 대한 폭행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소와 시간, 규모를 언급하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사람들은 21세기에 이런 아동학대가 있느냐, 남아선호 사상이 도를 넘었다며 분노했고 자칭 지인들이 구체적인 신상을 캐내기 시작했다. 동시에 로이는 편집된 삭발 영상을 지역 맛집 블로거들에게 제보했다. 따뜻한 가정식을 표방하는 구간의 식당 사장님의 실체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이는 구지혜의 사업적 기반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한 수였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자 남편 구현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남 탓뿐이었다. 미란아,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야겠어. 아버지는 연세도 있으신데 좀 참아주지.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 요구 조건은 내용 증명에 다 있어. 이제 24시간 남았네. 구현우는 화를 내려다 후회하지 말라며 끊었지만 정작 후회하는 건 내가 아니었다. 로이의 모니터 속 커뮤니티 글은 조회수 10만을 돌파했고 나는 이제 구간의 사람들이 겪게 될 처참한 몰락을 차분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여론의 확산 속도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다음 날 오후 다시 접속한 지역 커뮤니티의 게시물 제목은 네티즌들에 의해 더욱 자극적으로 변해 있었다. 구국장내 50상 100일 잔치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남아선 호사상과 가정폭력의 실체라는 제목 아래 이미 발빠른 이들에 의해 시아버지 구건국의 직장과 시누이 지혜가 운영하는 구간의 식당의 정보가 반쯤 공개된 상태였다. 소도시인 이곳에서 이 정도 정보는 사실상 실명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었다. 로이의 정밀 타격은 정확히 급소를 찔렀다. 지혜는 평소 SNS에 육아일기를 올리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사람처럼 굴더니 그날은 온종일 아무런 소식도 올라오지 않았다. 그녀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때 지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혜였다. 지윤은 스피커폰과 녹음 버튼을 동시에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지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당신이 미란이가 선임했다는 그 변호사예요. 경고하는데 인터넷에 허위사실 퍼뜨리는 거 당장 멈춰요. 우리 오빠가 이미 IP 추적 들어갔으니까 유포자들 전부 감옥 갈 줄 알라고요. 당신 법 몰라? 지윤은 코웃음을 치며 여유롭게 대꾸했다. 구지혜 씨, 우선 저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요. 만약 저희 쪽 내용 증명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 고소하십시오. 아, 그리고 변호사 협박할 시간에 구간의 식당 별점 관리나 좀 하시죠. 상황이 썩 좋지 않던데요. 지윤이 전화를 끊자마자 우리는 맛집 리뷰 앱을 확인했다. 구간의 식당 페이지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사장님 댁에 특별한 액막이 비법이 있다던데 음식에도 뭘 넣었을지 모르겠네요. 따뜻한 가정식이라더니 실체는 아동학대 집안이라니 소름 돋아서 못 가겠네요.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가정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를 내세워 사업을 키워온 그녀에게 이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그날 밤 구씨 집안 내부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고 했다. 평소 아내에게 고분고분하던 지혜의 남편은 식당에 쏟아지는 비난과 지인들의 문의 전화에 처음으로 불같이 화를 냈고 두 사람은 집안이 떠나가라 싸웠다. 지혜의 시부모까지 이 황당한 삭발 소동을 알게 되어 사돈댁 집안 교육이 어떻게 됐길래 우리 집안 생계까지 위협하느냐며 불호령을 내렸다. 결국 지혜는 울며 친정으로 달려가 시어머니 조옥분 여사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부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잖아. 남편이 이혼하재. 대체 그놈의 액마기는 왜해서 이 난리를 만들어? 집안 싸움이 극에 달했을 무렵 구현우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다.
미란아, 제발 좀 그만해. 집안이 아주 콩가루가 됐어. 지혜는 이혼당할 위기고 부모님도 제정신이 아니야. 네가 바라는 게 대체 뭐야?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조건은 변하지 않았어. 48시간 안에 직접 와서 사과하고 배상해. 그는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이미 약속한 시간에서 지체됐으니 조건은 더 강화될 거야. 첫째, 커뮤니티에 공개 사과문을 올려. 둘째, 배상금은 2배로 올려서 2억이야. 셋째, 이혼해. 서연이 양육권은 내가 갖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는 내게 넘겨. 당신은 몸만 나가. 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너 지금 나를 벼랑 끝으로 미는 거야? 라고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구건국은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비열한 보복을 시작했다. 3일 뒤 나는 회사 인사팀장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미란 씨, 최근 회사 경영상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서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직서를 내주는 게 어떨까? 내 실적은 부서, 내 부동의 1위였다. 당황한 내가 이유를 묻자 팀장은 한숨을 쉬며 낮게 속삭였다. 미란 씨, 미안해. 어제 구 국장님이 사장님을 직접 찾아오셨어. 가정관계가 문란한 직원은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시는데 사장님도 어쩔 수가 없나 봐. 국원국은 명면 대결 대신 내 경제적 숨통을 끊어 나를 굴복시키려 한 것이다. 보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친척 단톡방과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 나를 겨냥한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유포되기 시작했다. 내가 딸을 낳은 뒤 피해망상에 빠져 조카를 질투하고 저주했다느니, 밖에서 딴짓을 하느라 이혼을 요구하며 시댁 재산을 노린다느니 하는 입에 담기 힘든 내용들이었다. 심지어 서연이의 사주가 좋지 않아 집안에 화를 불러오는 복없는 아이라는 무속적인 비하까지 서슴지 않았다. 조옥분 여사가 평소 어울리던 노인들과 지인들을 동원해 퍼뜨린 추악한 수작이었다. 모르는 번호로 쏟아지는 비난과 확인 전화에 나는 휴대폰을 끄고 서연이와 함께 호텔방에 숨어 지냈다. 미란아, 버텨야 해. 이건 그들이 마지막 카드를 다 썼다는 증거야. 로이와 지윤이 내 곁을 지키며 유언비어들을 캡처해 증거로 남겼다. 그러던 어느 날 구현우가 호텔로 들이닥쳤다. 며칠 사이 딱해진 얼굴로 나타난 그는 식탁 위에 서류 한 뭉치를 거칠게 내던졌다. 이게 내 마지막 잡이다. 이혼 서류야. 재산이고 아파트고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서연이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 넌 몸만 나가. 그는 삿대질을 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여긴 내 구역이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법원에도 아는 사람 널렸어. 네가 계속 버티면 평생 서연이 얼굴 못 보게 해줄 줄 알아. 그는 나에게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무릎 꿇고 빌든지 아니면 빈털터리로 이 도시에서 쫓겨나든지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짐승처럼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며 나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마지막 연민조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족의 이익과 체면을 위해서라면 자식의 엄마까지 짓밟을 수 있는 괴물이었다. 나는 그가 내민 이혼 협의서를 집어들어 그의 눈앞에서 천천히 조각조각 찢어버렸다. 구현우, 당신 가족의 쇼는 여기까지야. 나는 충격에 휩싸인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평온하게 말했다. 내 인생의 밑바닥은 이미 지났어. 이제부터 당신들 구씨 가문이 지옥을 맛볼 차례야. 구현우가 휘두르고 간 폭풍은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까지 깨끗하게 씻어냈다. 이제 나와 구씨 가문 사이에 남은 것은 타협이 아닌 사활을 건 전쟁뿐이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호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냉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씨 일가가 그동안 나에게 저지른 모든 악행, 즉 강제 권고사직 압박, 유언비어 유포, 양육권 협박 등을 상세한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캡처한 증거들과 함께 지훈과 로이에게 전송했다. 때가 됐어. 내가 단톡방에 보낸 4글자의 로이는 즉각 총공격 개시라고 화답했고, 지윤은 법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불리한지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며 나를 안심시켰다. 그날 밤 8시 정각 100만 팔로워를 보유한 로희의 SNS 채널에 어느 엄마의 피 맺힌 절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로이는 자신의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 이 사건을 단순한 고발이 아닌
한 여성이 보수적인 가문에서 겪은 처절한 투쟁기로 그려냈다. 백일잔치에서 벌어진 기괴한 삭발식부터 시아버지 구건국 국장의 폭행, 남편의 방관, 그리고 이어진 조직적인 괴롭힘과 유언비어, 유포까지 모든 내용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특히 조옥분 여사가 내뱉은 남동생에게 복을 나눠주는 게 내 영광이다라거나 구국장의 집안 망신이다라는 실제 발언들이 인용되자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증거 자료들은 더 파괴적이었다. 모자이크 처리된 삭발 현장 영상, 서연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 내 뺨의 상처와 진단서, 인사팀장과의 메시지, 그리고 단톡방의 악의적인 루머 캡처본까지 공개되자 여론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게시물은 1시간 만에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하며 지역 커뮤니티와 맘카페를 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구국장이 누군지 당장 밝혀라. 구간의 식당 절대 불매한다는 분노 섞인 댓글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다음 날 아침, 구씨 가문에 경고했던 성벽은 여기저기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먼저 여성단체와 인권단체에서 지훈에게 연락해 법적 지원을 약속했고, 시청 게시판은 구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의로 마비되었다. 결국 시청 징계위원회는 구국장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는 공고를 올렸다. 지훈은 이 기세를 몰아 즉각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여론의 감시 속에 어떤 판사나 경찰도 구씨 가문의 인맥을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을 무렵 뜻밖의 인물이 우리를 찾아왔다. 신우이 지혜의 남편인 이준이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그는 지훈과 나를 만나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참회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지혜와 구씨 가문의 악명이 식당 사업까지 완전히 망가뜨리자 그는 자신들만이라도 살기 위해 구씨 가문과 선을 긋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결정적인 카드를 내밀었다. 바로 구현우의 외도 증거였다. 구현우는 겉으로는 번듯한 척했으나 뒤로는 여러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 이준이 알려준 비밀 휴대폰과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추잡한 진실들이 가득했다. 지우는 이 증거들을 확인하고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유책 배우자로 몰아넣는 건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완승이야. 중혼에 준하는 처벌까지 노려볼 수 있어. 로이는 즉시 삭발 사건 후속편으로 구현우의 외도와 재산, 은닉 실태를 폭로했다. 이로써 구씨 가문은 단순한 꼰대 가문을 넘어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멸한 쓰레기 가문으로 낙인 찍혔다. 경찰은 구국장의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정식 입원 수사했고 이준의 식당은 폐업에 이르렀다. 궁지에 몰린 구씨 일가를 처형할 마지막 무대는 주민센터에서 열린 공개조정위원회였다. 여론의 압박에 못 이긴 구청과 여성가족부의 중재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구건국 국장과 조옥분 여사는 수많은 카메라와 이웃들의 눈초리 앞에 서야 했다. 과거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구국장은 굽은 허리로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조옥분 여사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며 용서를 빌었다. 지우는 그들 앞에 미리 준비한 최종 합의서를 내밀었다. 서연이의 양육권은 온전히 나의 것, 현우가 살던 아파트 명의 이전,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으로 총 5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현우는 비명을 질렀지만 지우는 냉정하게 대꾸했다. 거절하면 형사 재판으로 가서 실형 살게 될 거야. 결국 그들은 모든 조건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승리는 완벽했다. 나는 배상금을 받아내고 아파트를 매각한 뒤 미련 없이 그 도시를 떠났다. 그리고 남쪽의 따뜻한 해안 도시로 내려가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1년 뒤 나는 그곳에서 서연의 그림책, 카페라는 작은 공간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 내 손으로 직접 일군 이 평화로운 일터에서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4살이 된 서연이는 이제 다시 자라난 검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을 찰랑이며 환하게 웃는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잠결에 울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밝은 아이로 자라났다. 가끔 들려오는 구씨 가문의 소식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구국장은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뒤 울화병을 얻었고
조옥분 여사는 매일같이 집에서 며느리 탓을 하며 소리를 지른다고 했다. 지혜는 결국 이혼당해 친정으로 쫓겨왔고 현우는 평판이 바닥나 변변한 직장도 얻지 못한 채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그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썩어갈 것이다. 해변 식당에서 로이, 지훈과 함께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던 날 서연이가 저 멀리 수평선을 가리키며 외쳤다. 엄마, 저기 무지개 있어. 비가 그친 하늘에 찬란하게 걸린 무지개를 보며 나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다. 내 딸의 복은 누구에게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한 이 눈부신 삶 그 자체였다.